안녕하세요. 5주차 생활과 금융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 2교시에서는 우리 소위 기본적 분석에 관한 공부를 쭉 했습니다. 정권 분석이 뭐고, 기본적 분석에는 기본적 분석이 뭐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뭔지도 공부했고, 그게는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의 여러 카테고리를 공부를 했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소위 안정성 비율이 뭐고, 그 다음에 활동성 비율이 뭐고, 그 다음에 수익 비율이 뭐고, 시장 가치 비율이 뭐고, 레버리지 분석이 뭐고, 뭐 등등 공부했는데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갖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비율, 재무 비율 15개를 갖고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 데이터는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금융감독원 사이트 www.fss.or.kr이 금융감독원의 웹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전자공시 시스템 DAT에서 기업명이나 기업 코드 번호를 입력하고 클릭하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막바로 http://dart.fss.or.kr로 직접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 관한 재무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든가,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코드 번호가 005930이기 때문에 005930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삼성전자의 모든 공시 자료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자료 구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자산 총계가 100억 이상이 되면은 비상장 기업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시를 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한번 분석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해서 회사를 한 2, 3개월 다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안 좋아가지고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버리면은 여러분들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재무 데이터나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 데이터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재무 데이터를 보는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과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4년 동안 대학에서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취직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 참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죠? 이 때문에 가능하면은 부도 나지 않고 고잉 컨선 계속 성장을 하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혜이기도 노력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란 뭔가?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는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일자에 나옵니다. As of December 31st, 2020,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 거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느 특정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도 기간을 나타내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고, 자본 변동표가 있고, 주석.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도 중요하고, 현금 흐름표도 중요하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이 5가지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주석은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내용을 워딩으로 서술형으로 풀어나는 것을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크게 나누면은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난 후에 나오는 보고서를 우리가 감사보고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진 않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6개월 이후에 영업실적이나 6개월 되는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표를 반기검토보고서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한 후에 발표하는 것이 감사보고서라면은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는 그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거쳐서 만들어낸 보고서를 반기 검토 보고서란다. 이 보고서 이름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재무비율 분석으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BC라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유동자산이 300억이고 비유동자산이 400억이라면은 자산 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두 개를 합한 것이 자산 총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유동자산은 또 세분화하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합이 유동자산입니다. 그죠? 자, 근데 부채에 들어가면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합한 것이 부채 총계가 됩니다. 이 부채 총계, 자산 총계, 자본 총계라는 표현은 기업 회계 원칙에서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똑같은 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뭐 총자산, 총부채, 타인자본, 자인자본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타내는 게 자산 총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총자산하고 같은 의미가 되고 부채 총계는 총부채와 같은 의미가 되고 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타인자본이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그죠? 자본 총계는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고 남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순자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자본 이야기가 같은 내용입니다. 자본 총계와 자기자본과 순자산은 같은 개념인데 그 표현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자산 총계로 들어가 보면은 자산 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유동자산에는 당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부채에 들어가면은 유동부채와 비동부채를 합한 것을 부채 총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총부채 또는 타인자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자본 총계에 오면은 크게 나누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자기 주식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빼고 크게 나누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세 개 합한 것을 우리가 자본총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본잉여금은 뭐고 이익잉여금은 뭐냐 이거죠. 이익잉여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고 매출 원가를 제하고 뭐 각종 비용을 제거하고 남는 금액이 세금 제하고 남는 금액이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면은 이게 이익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익잉여금은 지금까지 수익을 남겨서 쌓여있는 돈을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자본잉여금은 뭐냐면은 항상 자본금이라는 개념은 항상 액면가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이라고 가져가면은 삼성전자를 한 주를 정자를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면은 자본금이 늘은 거는 지금 뭐 8,000 몇백에서 1원이 납니다. 100원이 자본금 계정으로 들어가고 79,900원은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왼쪽에 이 분계를 하면은 왼쪽에 현금 8만원이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자본금 100원, 자본잉여금 79,9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항상 자본금이라는 개념은 액면가 기준으로 표시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를 A라고 설명하고 부채 총계를 B라고 설명하고 자본 총계를 C라면 A는 B 플러스 C가 된다. 여기 재무상태표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가면 매출액은 1,000억으로 가정합니다. 영업이익은
200억이고 단기 순이익은 1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은 80억이고 현 주가는 1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은 80억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빨간 숫자로 200억, 400억, 700억, 100억, 300억이 빨간 숫자로 표시하는데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 숫자가 공란으로 갑니다.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부채 총계가 없다 손치더라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합하면은 200억 더하기 200억은 400억 계산이 나오죠. 그럼 자산 계정에 들어가서 유동자산이 300억이고 비유동자산이 400억이기 때문에 300억 더하기 400 하면 700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300억에서 100억을 빼고 남는 것은 200억. 쉽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자본 총계는 700억에서 300억을 빼고 나면 300억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그 300억에서 자본 능력은 100억을 빼내고 이익력은 100억을 빼고 남는 것이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역학관계를 잘 알아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 빨간색으로 된 숫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부채 비율 debt ratio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일단 공식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죠? 부채 총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이기 때문에 200억 더하기 200은 400억 되고 자본 총계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이익여금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하면 3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는 유동자산을 비동자산의 합이기 때문에 300억 더하기 400억 하면 700억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구하는 공식이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어 주고 곱하기 100% 하기 때문에 400 나누기 300 곱하기 100% 하면 133.33%가 나온다.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이거를 뭐 저는 수학을 잘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기 수학이 어디 있습니까? 더하기 빼기 밖에 없는데, 그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밖에 없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역학관계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솔직하겠지만 저는 숫자에 약해요. 숫자에 약하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러 예시 들 때는 아예 100단위로 쪼개서 쉽게 하도록 그렇게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채 비율에 이어 유동비율을 봅니다. 유동비율이라는 것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유동자산은 300억이고 유동부채는 200억이 되죠. 300억 나누기 200억 곱하기 100% 하면은 150%. 여기에 300 나누기 200을 못하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교수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초등학교 학생들도 300억 나누기 200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숫자가 뭐든 숫자에 약해요라는 그런 코멘트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좌 비율, 당좌란 표현은 실생활에서 그냥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걸 영어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좌 자산을 우리가 quick asset이라는 표현을 quick, 빨리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을 당좌 자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현금성 예금이라든가 우리 채권 투자라든가 뭐 이런 등등 즉시 팔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당좌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고 남는 것이 당좌 자산이 되는 겁니다. 유동자산이 300억이고 재고자산이 100억이기 때문에 300 빼기 100 하면 200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죠? 200 나누기 200 곱하기 100% 하면 100%. 여러분들 이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좌 비율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유동부채를 당좌 자산으로 즉시 상환할 수 있는 비중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자 보상 배율 IC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nterest Coverage Ratio, 이자 보상 배율을 나타내는데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죠? 아까 영업이익이 200억 있고 이자 비용이 80억이었잖아요. 그죠? 200 나누기 80억 하면 2.50이 됩니다.
이자 비용보다는 2배 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행 주식수, 영어로 하면 outstanding shares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영어 표현도 여러분들 알아두면은 나중에 그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영어로 우리가 재무 비율을 분석할 때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자본금이 아까 이제 100억이라고 했죠. 액면가가 5천원이기 때문에 100억 나누기 5천 하면 200만 주가 됩니다. 200만 주. 자, EPS는 주당 순이익을 EPS라고 설명합니다. Earnings per share입니다. 자, 이거는 당기 순이익이 100억이고 발행 주식수가 200만 주기 때문에 100억 나누기 200만 하면은 5,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실제로 이에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당기 순이익이 뭐 5천억이 되고 1조가 되면은 단위가 클 때는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릴 때는 정확하게 두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는 PER이라는 거 봅니다. 이거는 주가 수익 배율을 얘기합니다. 그죠? Price Earnings Ratio에서 PER인데 이거는 주가를 EPS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주가를 EPS로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10만 나누기 5천 하면은 20배. 단위는 20 또는 20배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SPS는 Sales Per Sale, 주당 매출액이 얼마인지 보는 겁니다. 주당 매출액이 얼마인지 보는데, 자, 이거는 매출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1000억을 200만 주로 나누면 5만 원이 됩니다. 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PSR이라는 개념은 주가를 SPS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Price Sales Ratio, 주가 매출액 비율이기 때문에 주가가 10만 원이고 SPS가 5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나누기 5만 하면은 2배가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이 기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ROA, ROA는 총자산이라는 개념은 자산 총계하고 같기 때문에 총자산 수익률이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을 자산 총계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100억을 700억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비율을 할 때는 반드시 100%를 곱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100 나누기 700억 해서 곱하기 100%면 14.2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OE라는 개념은 Return on Equity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당기 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나눠주는 거다. 그죠? 당기 순이익은 100, 그리고 자본 총계는 300이었죠. 그죠? 100 나누기 300 곱하기 100% 하면은 33.33%가 됩니다. 33.33%. 그 다음에 BPS라는 개념은 Book Value per Share입니다. 주당 순자산. 아까 제 재무상태표를 설명하면서 순자산이라는 개념은 자본 총계 또는 자기 자본과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자산이라는 개념은 자본 총계 또는 자기 자본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 총계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준다 이거죠. 저희 주당 순자산은 300억을 200만 주로 나누면은 15,000원이 BPS가 되는 겁니다. BPS. 자, 그 다음에 PBR이라는 개념은 Price Book Value Ratio는 주가 순자산 배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가를 BPS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0만 나누기 15,000 하면 6.67. 항상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반드시 세 자리에서 4, 4, 5, 2. 라운딩의 원칙은 4는 버리고 5는 윗자리로 올려주는 4, 4, 5, 2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라운딩 할 때 이때는 6.67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두 개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CPS라는 개념은 Cash Flow Per Share, 주당
현금 흐름이 어떻게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80억을 200만 주로 나누어 주면은 4,000원의 CPS가 되는 겁니다. Cash Flow for Share. 그러면 PCR이라는 개념은 Price Cash Flow Ratio,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주가를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죠. 그럼 이거는 주가가 10만 원이고 CPS가 4,000원이기 때문에 10만 나누기 4,000 하면은 25가 되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율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훨씬 더 현장감이 다가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1997년도 말에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가 닥쳐와서 IMF의 경제 정책을 통제를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통제를 받았는데 그때 IMF가 우리나라에게 300억 이상의 자금을 300억 달러 이상을 자금을 빌려주면서 엄격하게 경제 정책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때 했는 통제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다운을 시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또 하나의 다른 정책은 고금리 정책.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 고금리 정책, 금리가 비싸야 우리나라 기업이든 개인들이 고금리에 뛰어가지고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고금리 정책과 부채 비율을 200%로 다운시키라는 절대절명의 오다를 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부채 비율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무 비율 분석에 나오는 이 공식 정의를 꼭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고금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 당시 은행의 정기 예금의 1년 금리를 25%를 줬습니다. 요새는 1몇 프로도 1% 내외밖에 안 주는데 그때는 25배나 더 비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이대로가 좋아요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100억이라는 현금이 있으면 은행에 또 예금을 해놓으면 3년만 지나면 75억이라는 이자, 물론 이자는 내겠지만 이자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은 아마 그 당시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은 그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을 출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장을 시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채 비율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유동 비율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당좌 비율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자 보상 비율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발행 주식수 영어로 하면 아웃스탠딩 쉐어가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EPS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PER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BPS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뭐 등등 쭉 비율이 나오잖아. 그죠? 이런 비율을 한번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서 이거를 한내하지 말고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하겠다 생각하면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최소한도 3년치 내지 5년치를 구해가지고 그 기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쭉 한번 보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한 해에는 소위 좀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도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취직을 자신있게 어플라이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매출이 줄고 있는 회사는 설령 이익이 난다 손 치더라도 그 회사는 고잉 컨선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가 갑자기 이익이 많이 날 수 있겠지만 매출이 수반되지 않고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가 5주잖아. 그죠? 7주 앞으로 6주, 7주, 2주만 공부를 더 강의를 하고 듣고 나면은 8주째는 시험을 치는 겁니다. 8주 시험은 아마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10월 중순쯤 될 거기 때문에 10월 중순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10월 21일 날 중간고사를 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열심히 그 노트 정리도 하고 그 전주에 예상 문제를 교수님이 다 찍어줄 테니까 그 찍어주는 예상 문제만 노트 열심히 정리하면 됩니다. 예상 문제가 최소한 한 100문제 정도 찍어주고 실질 출제 문제는 한 40문제 내지 50문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는 비율과는 계산 문제를 10문제 출제하고 기말고사는 15개를 다 출제합니다. 어느 기업 재무제표 재무 데이터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실질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험을 칠 거기 때문에 요 기본 컨셉 15개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공식도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개념만 파악하는 거죠. 실질적인 계산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상으로 이번 주는 기본적 분석을 공부하면서 경제 분석도 해봤고 산업 분석도 해봤고 기업 분석도 해봤습니다. 실질적인 그 가상 데이터지만 가상 데이터를 갖고 15개 기업 분석도 한번 재무 비율 분석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나중에 기말고사 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상장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주차 모든 수업을 다 마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See you next week.